네, 방금 소개받은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단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라고 하는 학과 이름은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과일 것 같은데요. 성균관대학교에는 본래 유학과였죠. 유학학과가 아니라 유학과, 동양철학과, 한국철학과 이렇게 세 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통합되면서 유학 동양 한국철학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국철학과, 한국철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동학 천도교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었던 개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잠깐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박사과정에서도 지금 1991년에 썼던 논문을 실었는데요. 이건 사실 학부 졸업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동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동학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계의 사정상 보면 저는 동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분야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처럼 이해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동학에 관련한 것들을 제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저는 어떻게 동학과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보느라고 저 보려고 준비한 자료예요. 네,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마 지금 동학천도교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 쓰기 시작한 말이어서 그 개념이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조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2006년까지는 한국에 있었고요. 그 학위는 2002년에 장자철학을 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싱가포르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한국에서 전부 다 받았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가르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철학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10년이 넘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모아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편의 글을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영어로 쓰거나 싱가포르라는 곳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서 가르쳤던 학과가 중국 학과였어요. 그래서 중국어로도 가르치고 한국어로도 가르칠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금씩 동학에 대해서 쓰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동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제 이제 전문 영역으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준비하지는 않았었던 이유는 아마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의 한국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별로 동학이 제대로 철학적으로 가르쳐지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동학에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한국인의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과제를 맡았을 때 동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썼는데, 저는 조금씩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법 여러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 철학과에 온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사유는 어떤 것인지 좀 바닥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철학과에 들어가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 철학과에서는 보통 서양 철학을 가르쳐요. 그냥 철학과라면. 예,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아주 특이한 특이한 학과죠.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동양 철학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한국 철학도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철학과, 오늘날도, 옛날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철학과라고 하는 데에서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가르쳐지고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소수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몇 과목을 개설하시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학교에서 배웠었던 건 주로 서양 철학이었고, 서양 철학이 굉장히 재밌긴 했어요. 재밌고 잘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배우고 나면 마치 뭐 조금 어려운 게임을 하듯이 이제 룰을 배워서 잘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서 벗어나면 제가 서양 철학의 수업에서, 커리큘럼에서 배웠던 개념이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지, 저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말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 번역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학을 이제 꺼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 철학을 가지고 학위를 마쳤는데요.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10년이 넘게 이제 가르치는 동안에 동학을 이리저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 개벽신문이라는 곳에 연재했었던 이제 그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었냐면, 동학이 한국어로 시도된 최초의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동학 이전에 한국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대담한 제목이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동학이 조금 이따 이제 주로 설명하게 될 것이, 동학이 처음에 탄생할 때의 언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 제가 이 고민을 시작했을 때 1991년이면 100년 전이 1891년이잖아요. 당시 제 고민했던 시점에서 100년 전에는. 근데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를 100년 전에는 아무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철학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한문으로 된 문헌들이 거의 주류였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학을 보면, 동학이 이제 그 즈음에 동학의 시작이 1860년이라고 본다면, 1860년이 이제 수은 최재우가 동학을 이제 선언했었던, 우리의 학은 동학이다, 동쪽에서 났으니까 동학이다, 이렇게 선언했었던, 우리 사유에 대한 어떤 선언을 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그 시점에서의 주류 언어는 한문이었죠. 그리고 한국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를 한국어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한글은 그 한국어를 옮겨 놓을 때 필요로 했었던 도구를 말하는 걸로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만 쓰여졌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향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결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부족하나마 한국어는 그런 의미에서 한자를 도외시한 것이 한국어가 아니고요.
한자와 한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자기화해서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구어로 쓰이던 말을 저는 한국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한국어가 오늘날처럼 이제 논문을 쓰려면 우리가 논문의 형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시를 쓰려면 시를 쓰는 형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틀과 형식은 한글이 막 생겨났을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안하고 그 고안에서 나온 작품을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들어주고 의미를 탐구할 때만 생길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443년이고 이제 그 왕조에서 조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글을 이제 그 말하자면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860년의 그 시점까지 한국어로 된 것이 한글로 옮겨지는 그런 이제 실천은 그렇게 활발하게 주류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동학이 이제 그 동학이 시도한 그 뭐 최고의 가르침을 한국어로 유통되던 그런 의미들을 한글로 옮겨서 그거를 경전화한 그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문헌을 번역하는 거를 언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언해와는 언해 작업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소설을 번역하는 것과 한국어로 옮겨서 그걸 한글로 표기해 넣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방식대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미 발달되어 있는 지금도 번역문을 읽으면 번역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말을 잘 살려서 옮기면 그거를 글로 옮기면 훨씬 생생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글이 그런 형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한국어가 표현의 형식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리저리 고민을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고민을 지속하는 동안에 이제 동학에 대해서 좀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제가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이제 제가 2018년에 한국에 돌아왔고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조금 더 다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주로 동학에 대한 논문을 찾아 읽는다든지 동학의 원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 읽는다든지 이제 그걸 분석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혼자 공부를 했다면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한국 근현대사 상사 연구 모임이라는 것이 꾸려졌는데 거기에서 한국 근현대사 상사를 이제 써보자. 우리의 근대의 문제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상당히 뭐 한 3년 가까이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글이 이제 그 동학 공동체의 철학적 근대라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논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개벽 개념이 어떻게 성립했고 동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계승되어 나갔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한 논문인데요. 그 논문을 통해서 제가 동학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해야겠다.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동학 이러면. 근데 동학은 그냥 뭐 농민운동이거나 천도교는 종교 어떤 단체의 형성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외연이 넓기도 하고 의미도 깊고 또 그 안에서 변화무쌍했던 그런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딱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 안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운동체였으니까요. 네, 그렇게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근현대 사상사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책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더 진행해야 될 것들이 내용이 많지만 우선은 이제 개벽의 사상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락된 그런 책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백영서 선생님이 요약해 놓으신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동학과 천도교를 하나로 묶어서 일단은 동학 공동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동학 천도교 공동체이죠. 동학과 천도교의 사이에 시간이 걸렸지만 비슷한 문제의식들이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 개벽 개념을 재해석한 과정을 이 논문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인 변혁과 종교적인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한반도의 독자적 근대를 추구했던 동학적 사유의 특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근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서구의 근대는 종교로부터의 뭐 해방 혹은 탈피, 이탈이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사람들이 religious하다는 거랑 secular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secular는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건 우리의 어감에서는 좀 뭔가 좀 깊지 않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비종교 국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명령이나 종교적인 어떤 규범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든지 뭐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하지 않는 국가를 secular state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제도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구의 근대를 특징 짓는 한 가지 특징 중에 근데 그것이 종교로부터의 분리, 종교로부터의 탈피라는 것과 같이 가는데 반해서 동학이 추구했었던 한반도에서 시도되었던 근대에는 사회적인 변혁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종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역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동학적 사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논문에서 제가 전개했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뭐 가령 이제 낯선 개념이라든지 뭐 설명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시면 중간에 잠시 쉴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은 뒤쪽 부분에 보충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앞부분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개념사적으로 이 동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검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벽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이 만들어낸 순 우리말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각을 주로 하게 되냐면 한자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똑같이 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개벽이 이제 얻게 된 새로운 의미는 중국에서는 지금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에는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운, 해월, 의암 시기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수운, 해월, 의암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제 그 리더가 달라지면 공동체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운 한 사람, 해월 한 사람, 의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수운의 시대의 동학 공동체,
해월의 시대의 동학공동체, 의암의 시기, 시대의 동학공동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달라지는 어떤 개벽의 개념에서 더 확장되고 혹은 굴절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은 동학공동체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지식인 혹은 뭐 민중의 지식인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동학공동체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학에서 천도교에 이르는 시기의 언어를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한다는 게 똑같은 언어가 있는데 그냥 공유한다기보다는요, 참여해서 그 언어가 발전하는 것에, 그 발전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공동체를 이제 가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요. 가상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리더가 있었죠. 그러니까 리더가 아주 이렇게 위계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워야 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이제 평등한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른 이해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당시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통속적인 어떤 계층관념, 계급관념, 혹은 뭐 남녀 성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동학 공동체 안에서는 달리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등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훈이 뭐 자기의 지식을 그냥 아주 평등하게,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데요. 수훈이 깨달음을 펼치는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수훈이 얻은 깨달음 자체가 나만 알고 혹은 내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그 존귀함, 존엄함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굉장히 평등한 그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맨 앞에 보이는 분이 이제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고, 수훈 최재호 선생님은 이제 태어난 때는 1824년이지만 이제 1860년에 이제 새로이 이런 그런 깨달음,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은 뭐 유학에서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령 모든 사람이 다 뭐 선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받아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이제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성을 갖추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1860년을 그 연도로 꼽는 이유는 1860년이 연에 그런 아주 이전에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질적인 고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시기가 1860년이고, 그 시점에 이제 이름을 바꾸죠. 원래의 이름에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최재우라는 이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최재우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해월 최시형 선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기에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초명에서 시형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종교적인 각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 태어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녹두 전봉준 장군을 여기 넣은 것은 우리가 이제 동학을 이해할 때 이 시기를 이제 동학혁명 혹은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사회 변혁 운동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월의 시대랑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마다 정말 좀 뭐랄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세 분까지의 옷차림이나 매무새나 어떤 뭐 표정이나랑 의암 손병희 선생인데요. 의암 손병희 선생은 아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손병희 선생은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이랑 거의 초기부터, 포교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담유사를 그 출판할 때까지, 출판할 거의 같은 시점부터, 그리고 물론 동학 농민혁명, 농민전쟁에도 참여했었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은 아주 다른 인물로 보이죠.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이 1905년이고요.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이전의 그런 사상운동에서 어떤 근대적인 종교로 탈바꿈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새로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 시기가 1905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기서 굉장한 단절이 느껴지는데요. 사상적, 문화적 그런 단절이 보이는데 사실 내부적인 개념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유통시켜서 공유했던 가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연속성이 있다. 변화가 없는 동질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 이전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여기까지 발전시킨 내용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형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학 공동체라고 불렀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수은 최재우부터 시작해서 의암 손병희 선생까지 오는 이 동안에 벌어졌었던 이름 없는 분들은 거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 분들을 대표로 거명하면서 이 당시에 이 동학이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했었던 분들을 동학 공동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이전에는 구어적으로 유통되던 것들이 글로 남게 되고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고 하면서 그게 민중을 또 교화시키거나 민중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운동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용담유사라고 하는 한글로 이루어진 동학 경전이죠. 근데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여러 번 출판이 되고 베껴서 필사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표적인 판본은 아닌데 그냥 이제 이걸 일단 가져와 본 거고요.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1860년 4월에 용담유사가 책으로 편찬이 돼서 책으로 편찬이 됐다는 말은 뭐 글을 쓰는 순간 이미 편찬이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1860년 4월에 용담유사는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에 다 쓴 건 아니거든요. 용담유사라고 하는 한글 경전의 제일 첫 번째 편인 용담가라고 하는 노래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쓰여지는데, 그 책이 정말로 책으로 묶인 거, 그래서 출판된 거, 목판으로 인쇄를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도록 인쇄가 된 거는 1881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 이제 개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지금 필사본을 가져온 셈인데요. 개벽 후 5만 년에 이런 말이 있죠. 예. 내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하다 가서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고요. 이 표현은 지금 용담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벽이라는 말이 뭐 그냥 구어적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문화운동, 출판운동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가 이건 창간호를 가지고 온 건데요. 개벽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벽이라는 잡지는 1920년에 창간이 되고,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교육과 각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잡지인데요. 이제 그 시기까지를 제가 동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 오디오를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뭐죠? 아, 예, 그냥 계속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동학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인물 중심으로 보면 눈에 띄게 좀 기억해 두실 만한 분들이 이제 저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있다면, 대표적인 분들이라면,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개벽이라는 잡지가 더 이상 천도교의 내부 뭐 종교 잡지라기보다는 훨씬 더 지식의 확산이나 소통 측면에서 종교를 넘어섰었던 그런 잡지. 하지만 이런 가장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는 동학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길러내진 지식인들에 의해서 창간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요 시기를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근대 개념사라는 말을 이제 그 논문에서 썼는데요. 이제 근대에 대한 개념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작업을 내고 있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좀 뒤떨어지고 서구 근대는 발전한 것처럼 느꼈었던 시점. 저는 87학번인데, 네, 저는 87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근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서구가 훨씬 더 뭐든지 발전한 것 같고, 우리는 뭐든지 낙후된 것 같고, 우리는 빨리 거길 따라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건 일단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뭐 목표나 뭐 그렇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의 근대도 좀 전에 조금 언급했듯이 서양의 근대 이전의 시대와의 결별을 통해서 이제 근대라는 것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도, 당시 그거를 겪었던 사람들도 엄청난 운동에 휘말렸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운동, 사회의 운동, 인권의 운동, 뭐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투쟁,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의 근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서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만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리인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는 오히려 더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그 관심이나 이제 방법론들도 더 많이 시도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온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를 사회, 정치, 제도적으로 그냥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근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까지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자주 쓰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고 새로이 정의되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야 근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사적인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주로 독일에서 조금 근대가 뒤늦게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념 이러면 굉장히 고정불변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추상적인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가령 육아의 인,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주고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헌신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매우 이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말이 좀 잘 낯선 말씀일까요? 육아의 인,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잡히지도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컨시브하는, 머릿속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단어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많은 일종의 어떤 이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적인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인간의 사랑은 남아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의 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작용할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인이 이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념의 하나죠. 인이라는 게 유일한 개념은 물론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편적인 정의를 지니는 고정불변한 걸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겠죠? 어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나 싶어서 괜찮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근대에 대해서 개념 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 시기에 따라서 개념이 변화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그 당시의 요구를 담아서 새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인정하고 그런 각도에서 어떤 시대를 보자는 요구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개념이란 보편적인 정의를 지니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쟁과 해석을 낳으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불변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다 재정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옛날엔 중요했는데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중요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개념이라는 것을. 그러면 보다 그 역사,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면에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상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념의 혁명적 변화가 있더라 라는 게 이 개념사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할게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혹시 좀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설명을 더 해야 될지를 제가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대에 대해서 개념사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동학 공동체 내부 안에서 정말 많은 개념사적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부분 중에 오늘은 제가 개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동학 공동체 내부에서는 서구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그냥 서구에서 중국을 거쳐서 만들어진 뭐 서학서들을 그냥 번역한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한테 녹아들었었던 전통적인 개념과 서구의 근대어를, 그런데 이건 번역된 근대죠. 서구의 근대어라는 거는 뭐 독일에서 만들어진 근대어를 우리가 직수입해서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번역했고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 번역어를 대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개념과 서구 근대어 사이에는 굉장한 격차가 있거든요. 상당히 큰 격차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령 뭐 이성이라는 말. 지금 이성이란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야, 이성을 찾어. 좀 이제 뭐 너무 감정적이야. 이성을 찾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안 쓰던 말이었어요. 일본에서 뭐 철학이라는 말도 안 쓰던 말이었어요. 철학이라는 커리큘럼이 없었는데 어떻게 철학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 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근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서구의 근대어라고 부르는 일본에서 번역한 말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버케뷸러리들은, 그런 어휘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고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어휘를 그대로,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혹은 조금 발전시켜서 변형시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공동체가 동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념적 혼란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념적인 혼란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지적 탐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지적 탐험들 중에서 뭐 이제 말하자면 다른 근대어의 자리를 뺏긴 경우도 있지만 살아남은 말들도 많아요.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말들이 찾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린이라는 말,
어린이라는 말이라든지 하늘님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동학 공동체와 한국 근대 개념사, 동학 공동체 입장에서 한국 근대의 개념사를 본다면 시대 정신을 자각했었던 개인이 전개한 사유가,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 혼자가 했다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시키거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이렇게 뭐랄까 압력을 가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개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시대 정신을 자각한 개인이 전개한 사유가 구어적으로도 그리고 출판을 통해서도 소통되고 확산되면서 세대를 넘어서 장기간 지속된 공동체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1860년부터 1920년이라고 하면 거의 두세 대 정도 되죠. 한 60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학 공동체의 공론장은 애초부터 지식계층은 물론 평민대중을 아우르는 걸 목표로 했던 공론장이었다는 점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화파라든지 아니면 위정척사파라든지, 그러니까 지식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은 계도를 해야겠다는 입장에 보통 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그걸로 이제 좀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식의. 그런데 동학 공동체에서 이제 그 젖혔던 공론장은 이제 언어적으로 한글과 한문을 오가는 쌍방향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냥 한글로만 다 갔다. 그래서 이제 한문은 사용을 안 하고 당시의 지식계층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서 쌍방향 운동이 없었다고 하면 또 그런 대로 어떤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됐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60년 동안은 한글 세계와 한문 세계를 계속해서 오가는 쌍방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중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의 삶에서 나오는 알미, 지식인이 받아들여지는 알미 되고, 또 지식인이 그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구술적인 언어, 문자적인 언어가 오가면서 교차 번역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쌍방향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의 근대를 개념사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할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벽으로 이제 들어오면, 개벽은 중국에서는 이제 제가 좀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잊혀진 말이에요. 중국에서 만약 이걸 카이피라고 읽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열어젖히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어젖히다는 뜻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토지를 개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개벽의 어원은 중국이지만 중국의 근대 개념사 안에서는 개벽이 그런 종류의 유의미한 성장, 근대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테니까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안 한 거죠. 중국의 당시의 근대의 지식인들은 그런 개벽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개벽은 제가 한글로 일부러 적었는데 한글이랑 한자 세기를 넘나들긴 했지만 제가 그냥 한글로 우선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벽이라는 의미에서 한글로 적었는데 그런 의미의 개벽은 동학공동체에서 새로이 발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미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전통적인 용법을 점차 압도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정도에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 개벽이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그런 그 언어 맥락 속에서는 개간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오면서 개벽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시기 이전의 중국에서의 개벽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요. 선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진나라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진시황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한 대에 들어오기 이전. 그래서 기원전 220년 이전을 말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개벽이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드물었고, 그리고 개벽은 서로 개는 벽이라고 하고 카이피에 이렇게 쓰고 피카이에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게 둘이 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바꿔서 써도 되는 그런 글자고요.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토지를 개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때에 와서 이제 그 대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천지개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토지를 개간하다. 토지를 왜 개간하겠어요?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살려고 개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 세상이 시작되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선진시계에는 그 개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거의 쓰였던 것이 천지개벽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천지가 열리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동사가 이제 아물어져서 동명사처럼 명사화되는 경향도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시작을 개벽이라고 말하는 용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쓰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송대가 이제 1000년대쯤 와야지 되니까요. 소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송시대 유학자이고, 주희는 거꾸로죠. 죄송합니다. 소홍이 북송시대 이제 유학자고, 주희가 남송시대의 유학자죠. 그래서 근데 주희라고 하는 송나라 때 유학을 다 집대성한 그런 걸출한 학자가, 소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가 그냥 계속 언제나 무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겨났다가 주기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생기고 뭐 이런 순환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개벽이라고 개념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화하고 나면 조선 후기에 쓰였던 개벽의 의미와 매우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제 주희를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생각해서 아주 꼼꼼히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이런 생각, 천지자연과 일체 만물이 주기적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주 생성의 원리를 말하는 그런 내용만큼은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저어류에 보이는 개벽 개념은 사실은 지금 동학에서 보이는 그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아랫부분은 안 읽을 거고요. 그냥 위에 있는 말만 말씀드릴 텐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에는 세상이 생겼어, 천지가 개벽했어, 인간 세상이 열렸어 라고 이해되던 것이 송대에 와서 소홍을 거쳐서 이게 생겼다가 이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 멸망했다가 하지만 다시 생길 거야, 뭐 이런 주기성을 띠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미래에도 개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의미했다면 지금의 인간 세상의 시작이 개벽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한때에는 송대의 거의 끝무렵에는 미래에 개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생겨나긴 했지만, 다만 원리적으로 인정할 뿐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거나 그거를 뭐 바라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주저어류라는 책에. 그런데 제가 수훈까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쉬려고 하는데요. 수훈의 개벽은 주자가 이제 생각하는 송나라 때 나왔었던 개벽과는 또 다릅니다. 일단은 수훈은 개벽을 말을 할 때 개벽이 이제 우주 생성론에 따라서 언젠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개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래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가면 우리는 이미 개벽 세상에 처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간관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수훈이 지은 글 가운데 한글 경전에만 개벽이란 말이 출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쓴 글은 당시의 한문 문해력을 가졌었던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벽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구어적으로 유통되었던 그런 의미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처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1860년 4월에 쓰여졌던 용담가라고 하는 노래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표현이 천지개벽의 의미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막 써나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용담가를 썼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벅찬 마음에 썼는데, 이제 절대자와 나눈 이야기, 상제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4월에 썼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1년하고도 4개월 정도를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소화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 평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안심가라는 것이 지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초기의 천지개벽처럼도 읽힐 수 있는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진 의미로 개벽을 사용하고요. 거기서는 다시개벽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시개벽이라는 것이 이제 수은이 생각하는 개벽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 그게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의 세상이라는 의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경대전 왼쪽에, 아이고, 그렇게 빨리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닌데, 동경대전이라는 책은 한자로 쓰여졌고, 그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은 한글로 쓰여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그 순서대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용담가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포덕문이라는 걸 써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시간적인 격차가 있죠.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후에 포덕문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안심가가 한글로 쓰여지고, 그 다음 교훈가가 쓰여지고, 도수사가 쓰여지고, 권학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동경대전 안에, 이거는 이제 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국사학과 선생님이 이제 그 이전의 자료들, 표영삼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신 걸 제가 그대로 따른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거를 확정할 만큼은 아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덕문, 그 다음에 몽중노소 문답가, 그 다음에 도덕가, 흥비가, 불연기현. 불연기현이 이제 마지막 저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한글 저작이 절대로 한문 저작을 번역하거나 한문 저작을 이제 그냥 곁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담가에 보면 아까 이제 요거랑 그 다음 장만 말씀드리고 조금 쉬면 좋겠는데요. 용담가를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울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궁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득도한 그 순간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개벽 후 5만 년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개벽은 천지개벽일 거 아니에요. 과거의 개벽이라는 의미로서. 그리고 여기서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노이무공했다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하늘을 돌리느라고 계속 운행을 했지만,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건가는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인간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하늘의 뜻이라면 이제 그런 거가 없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너를 만나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개벽은 과거의 개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심가에서는 앞에서는 또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득도한 그 시점이 개벽이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며, 이게 미래의 이 개벽은 득도한 순간부터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이걸 펼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상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뒷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든 제국들이 혼란한 이런
상황인데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 또 전염병도 돌았다고 하죠. 특히 이제 해월 이제 그 최시영 선생 때는 이제 뭔가 네. 아무튼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동학교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니까 다시 개벽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런 망할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로보세라고 하는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각성해서 사회를 바꿔 나갔을 때 태평가를 부르는 새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월은 가기 전에 이제 잠시 10분 정도 쉴 텐데요. 해월로 가기 전에 개벽이라는 말이 한 6번 정도 나와요. 한글 경전에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 수은 안에서도 개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은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네, 수은까지 보셨는데 수은은 정말 짧은 시간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수은 최제후로서는 정말 짧은 시간을 살다 갔어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선 성공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좀 설명도 하겠지만 수은 자신은 아마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경주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난 유학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유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리고 한문 경전을 썼는데 그 한문 경전이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인들을, 당시에 어떤 유학적인 지식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그 1860년에 한 편 썼지만 그 이후에는 1861년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덕을 펴야겠다,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수를 해서 63년까지 저수를 하고 64년에는 이제 관에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관이 처형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세력을 이루고 그게 아주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은이 남긴 거는 그런 아주 이렇게 격동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게 수은이 처형당하고 당연히 관에서 다 잡아다가 뭐 있는 것들 다 태우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냥 없어졌다라면 없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해월이, 그러니까 1880년에 처음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1881년에 용담유사를 간행하는데 그 간행하는 데까지 걸렸었던 그 노력과, 그리고 관에서는 이집듯이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동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동학의 어떤 의미에, 그리고 동학의 뭐 진리성에 이제 뭐랄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은 정말로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려져 있다시피 해월이 그 수은과 같은 한문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수은은 지식인이고 해월은 지식인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라는 것이 그 주류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지식, 그리고 그거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뜻한다면 해월은 지식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해월은 누구보다도 더 놀랍게도 어떤 지식인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냈는데, 그래서 수은이 남긴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소통시키는 책임이 해월의 이제 어깨에 져졌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자기가 이제 배운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구두로 전하는 역할도 했었겠지만,
해월은 이거를 이제 묶어서 출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경전 한글 저수를 출판하는데 동등하게 경전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을 피해서 맨날 돌아다녔던 것이 그 정말 한 3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장을 차려놓고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찍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몇백 부씩 발간을 해서 나눠주고 몇백 부씩 발간해서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월이야말로 동학공동체를 건설한 어떤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해월은 말을 당연히 구두로 했을 것이고 그거는 한글로 옮기는 게 제일 간단한 일이었을 텐데 그냥 들리는 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한문 문해력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한문으로 재번역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월이 쓴 글도 있어요. 뭐 내수도문 같이 직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글들은 정말 너무너무 소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몇 개 외에는 대부분이 한문 문해력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됐다는 것은 재미있게도 당시에 동학공동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한문 지식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의 어떤 전통적인 지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권을 간행을 하는데 1880년에 간행하고 1881년에 처음 간행했는데 그러니까 사후 10여 년 만이죠. 1864년 후에 10여 년 만에 이제 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83년 이제 남아있는 판본만 해도 뭐 이렇게 필사본 빼고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판본이 남아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월의 개벽의 어떤 그 개벽 사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훈이 말하는 개벽이라는 말이 그 한글 경전에만 등장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안에서도 수훈의 일생 안에서도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달리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제가 6번이라고 했는데 5번이네요. 근데 해월의 경우에는 한글 법설에도 나오고, 제가 법설이라고 굳이 말을 한 이유는 뭐 높이려고 해서가 아니고, 해월은 구어로 한 그런 설법이 많지 자기가 이제 딱 앉아갖고 쓴 글이 많지 않아서 제가 법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해월의 경우에는 한문으로 번역된 법설에도 두루 개벽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글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이 사람들이 듣고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재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번역되는 동안 사실 해월의 의도가 얼만큼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는 또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쌍방향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해월의 개벽에 대한 풀이가 단지 한글로 소통하는 그런 언어 사용자만이 아니라 한문으로 소통하는 그런 언어 사용자한테도 두루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이제 미래의 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훈이 발굴해낸 새로운 의미에 대한 부분은 별 말이 없어요. 뭐 재개벽 이런 말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말, 개벽 후 5만 년에 너를 만나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거듭 그 말을 한문으로 적혀 있죠. 대부분 한문으로 적혀 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월이 다시 말하자면 더 의미 부여한 개벽이라는 것은 물론 천지개벽, 과거의 개벽이 아니라 미래의 개벽인 건 마찬가지인데, 미래의 개벽에 조금 더 이론적인 함의를 담게 되고, 이론적인 함의뿐 아니라, 그러니까 후천개벽이라고 좀 이따가 표현 보실 텐데, 후천개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벽은 그 옛날에 과거의 선천개벽이라고 불리는 개벽이 아니라 후천개벽이고, 이 후천개벽은 지금 여기서 새롭게 거듭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개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명료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해월이, 그래서 시라는 그걸 이제 키워드로 뽑자면 개벽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기보다는 개벽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여기저기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다는 말이라는 것도 새로 계속 등장하고, 아라는 말도 강조되고, 시라는 말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875년에는 그러니까 수훈이 처형된 지 한 10년, 11년 지난 시점이죠. 그때는 이름을 시형으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시형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제 그 해월과 같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세 명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의형제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강수라는 사람, 유인석이라는 사람, 이 분들도 전부 시로 바꿔요. 유시헌, 강시,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바꿔요. 시자를 넣어서. 그래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그런, 이 후천개벽을 살아간다.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개벽 후 5만 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언급하면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논리를 되짚어서 풀이해보면, 수훈이 가장 먼저 지은 용단가에서 개벽 후 5만 년을 말했던 사람은 사실 당시에는 상제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하늘님이라고 제가 표기는 했지만, 뭐 하늘님도 좋고 하느님도 좋고 하늘님이었지만, 사실 수훈이 들은 것은 저 먼 세계에 있는 천당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셔져 있는 하늘님의 음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득도한 후에 다시개벽이라고 불려졌던 수훈이 불렀던 다시개벽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그런 수훈에게는 더 이상 하늘님과 자신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월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순간을 후천개벽으로 전환되는 기점이자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시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이제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개벽 후 5만 년이라고 하는 요 구절을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해서 풀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월의 개벽의 의미에는 단지 내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수양의 요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규범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함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는지 당시로서 이제 파격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남계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그 동학이 구사했었던 뭐 어떤 뭐랄까 연락망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버젓하게 무슨 교회당을 차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점조직 같은 형태였고, 그런데도 그 점조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굉장히 빨리 서로 통신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당시에 이런 동학의 조직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호남 쪽에는 양반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계천이라는 분한테 이제 높은 직책을 맡기니까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부리던 사람이나 하대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위에 온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남계천이라는 분도 뭔가 이제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해월한테 찾아와서 남계천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어필을 하니까 해월이 개벽이라는 말을 해요. 개벽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도는 새로운 개벽의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순서를 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다 승복해서 이제 물러가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한 가지 예겠죠. 그러니까 그 동학 안에서의 제도, 동학 안에서의 규범은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규범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동학의 조직을 정비하고 의례를 제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유김제라는 건 6개의 직책이라는 뜻이고, 뭐 거기에 이제 무슨 이제 뭐
종정이니 교수라는 이름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접제도도 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향화설이라고 하는 종교 의례입니다. 향화설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 제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의례로 지낼 거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을 때 스승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옳으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을 때, 이걸 향벽설이라고 기존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향벽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를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향화설이로 바꿔라라고 해요. 그래서 향화설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몸에 모셔진,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령이 무슨 미신적으로 신령이라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통하는 장소가 벽이 아니잖아요. 벽에 이제 귀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고하고, 그래서 심고라는 그런 절차를 만들죠. 마음속으로 고하고, 지금은 제가 음식을 이렇게 다 차려놓은 사진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향화설이라고 할 때 우리 맛있게 차려서 먹자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청수라고 하는 이제 정갈한 물을 떠놓고 같이 둘러 앉아서, 그리고 음식도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까 이제 유학에서 왜 동학을 그렇게 탄압했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문제 삼진 않았어요. 이걸 문제 삼진 않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유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 싫어할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실 더 들어가 보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해월은 그런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개벽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었다면, 의암은 참 설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아까 보셨듯이 그 사진 한 장에 보여주듯이 너무 달라 보이고, 그래서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의암을 좀 오해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암이 서구적 근대를 추종했다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연구자들이 그런 판단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 의암의 생애가 너무 지금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1861년 용담유사가 이제 안심가가 쓰여졌던 해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썼네요. 안심가를 지은 해에 태어났고, 해월이 용담유사를 간행한 이듬해에 입도를 했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포교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암이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 즈음, 그래서 진짜 막 세상이 바뀌었던 그런 즈음에 해월을 직접 만난 이후로는 계속 이제 가까이에서 계속 수행을 했고, 동학혁명에도 물론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월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반년 전에 3대 교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가령 실천교를 만들었던 김영국이랑,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굴까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분이 같이 이제 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의암이 받은 것으로 된 그런 점들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3대 교주로서 만약에 그게 논란이 많은 거리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암을 따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암이 3대 교주가 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1905년까지 요 시기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되는 시기죠. 근데 그 사이에 의암이 도망도 다녔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근대 교육, 신식 교육을 맛보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근대화된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로 번역이 돼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지식,
같은 것들을 접하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지금 천도교로 대고천화할 때의 그 뭐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정신이어서 국교만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중요한 이상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종교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 동학을 세상에다가 펼치고, 그래서 대고천화라고 불러요. 요 사건을. 그러니까 천하에 다 알리는, 그 이전까지는 지하 운동 같은 형태였다면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동학을 대고천화하게 되는 요 기점이야말로 굉장한, 그러니까 의암의 어떤 생애가 바뀌고 의암의 사상적인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이 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이 굉장히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그 시점까지 개벽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할 때 이 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벽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말도 하긴 해요. 이념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심도 개벽해야 되고 물질도 개벽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내긴 하는데, 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운동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언어로 또 탈바꿈하게 되면서 투옥된 후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된 후에 이듬해에 개벽이라는 잡지, 아까 소개드렸던 잡지가 창간되게 됩니다. 의암을 조금 너무 늦게 불렀네요. 네, 의암의 개벽은 제가 이제 요 말을 빼왔는데요. 의암이 어떤 시로 표현했었던 오늘날의 의로운 선비는 문명을 입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의암이 이렇게 전환하게 됐던, 선회하게 됐던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요 말을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의암에 대해서 평가가 착종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암이 했었던 이제 일정 정도 역할을 무시하지는 못하면서 이 천도교라는 근대 종교로 전환한 것이 어떤 동학의 본래적인 본질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서구적인 근대를 추종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암을 한 칼에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의암의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평가는 저는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은과 해월의 개벽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어떻게 변용시켰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의암의 개벽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 지금 모든 민중을 아우르는이라는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고 개벽 연구를 되게 오랫동안 한 최수일이라는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표현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이 개벽 잡지라고 하는 거를 동학의 기관지, 천도교의 기관지에 둘 수도 있었는데 그런 노선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중을 아우르는 열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발휘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령 동학이라고, 그러니까 천도교라고 하는 자기를 수장으로 하는 집단이 커져서 힘이 커지는 그런 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새로이 이렇게 근대적인 종교로 탈바꿈한 종교의 리더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아마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천도교의 월보라고 하는 잡지로 종교 기관지를 만들고, 이거는 전혀 그런 이제 종교적인 뭐라 할까요,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제 뭐 통틀어서 말한다면 뭐 계몽운동이라고 요즘은 부르겠지만 뭐 개벽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정신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문화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개벽이라는 말을 의암이 쓸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각자의 성령과 육신을 개벽하라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그 말이 뭐 육체와 정신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서구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서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를 대립시킴으로써 이것이 왜냐하면 이 실제로 이제 의암의 그 원래 그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신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성령과 육신을 개벽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실천에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사회적인 변혁과 종교적인 영성을 이제 하나를 택하거나 이제 그 뭐랄까 두 가지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이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개벽하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개벽을 다시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한나라 때나 뭐 선진시대에 쓰였던 토지를 개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신인간 뭐 이런 말들도 계속 이제 나오죠. 신인간, 개벽 이런 말들이 사실 서로 링크가 된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의암이 개벽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거를 나눠서 설명을 함으로써 두 가지 계기가 있음을 알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사회적인 실천과 종교적인 각성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되어야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끌어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재탄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종교국가와 제가 초반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국가, 신정국가가 있고 세속사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근대를 규정짓는 요소였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인 변혁과 종교적인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들어가는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 동학의 사유가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했을 때 그 아주 가파른 그런 뭐랄까요? 그런 가파른 그런 대립이면서 그 운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의암으로부터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금일의사 문명의. 오늘날의 의로운 선비는 문명을 입는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옷을 입는다. 이 말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버리고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근대로 정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근대로 가되 우리 자신에 대한 각성과 어떤 지적인 충분한 그 지적 토대를 갖춘 위에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근대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구절이 다른 데서 온 거거든요. 금일의사 문명의는 무슨 어쨌든 시적으로 읊은 건데 제목을 제가 여기 안 가져왔네요. 그런데 이제 보다 종교적인 실천 쪽에 대한 글을 쓴 데에서는 그 깨닫는 나 자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신이 그 서구의 신, 그래서 나한테서 초월적으로 있는 그런 신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지극하게 도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령한 능력 혹은 뭐 영적인 어떤 뭐 전일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운용이 가장 처음 시작하는 기점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의암의 글에서는 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져요. 아를 거듭 강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수훈이 말하던 내용에서는 내용을 복사해 오거나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자기가 처한 시대의 언어로 굉장히 잘 해석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근데 그 모시고 있는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모시고 있는 주체가 철저한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벽의 창간사를 한번 읽어볼까 봐요. 저는 개벽의 창간사가 의암의 생각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이는 말하되, 그런데 말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그 당시의 근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말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철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유하는 인간, 생각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일 텐데, 철이는 말하되 다수 인민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다. 네, 신의 목소리다. 신은 스스로 요구를 하지 않는지라, 요구가 없는지라 인민의 목소리에 응해서 그 요구를 발표하는 것이요. 신은 스스로 가랑이 없는지라, 갈망하고 숭상하고 이런 것이 없는지라 인민의 소리에 응하여 또한 그 가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다수 인민의 가랑하고 바라고 또 요구하는 소리는 곧 신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소리이니 이곳 세계의 개벽의 소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곳 세계를 바꾸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금 이제 스스로 자기 요구가 있고 바라고 그 세계를 성취하고자 하고 하는 그 소리를 신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다수 인민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신은 무하유의 일물로부터, 이건 부터가 아니라 부터죠. 진화를 시작하였도다. 무유를 조판하고 태양계를 조직하고 만물을 내었나니 이곳 우주의 개벽이며,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사람은 신의 진화한 자로, 이것도 너무 재밌죠. 사람이 신이 진화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수은이 너를 만나 성공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만물을 대표하여 어렵을 시작했고 농업을 경영했고 하고 상공업을 일으켜서 진화의 진화를 더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 대개조라고 하는 혁신의 기운을 맛보게 되었나니 이것이 이곳 개벽의 개벽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잘 안 읽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개벽이라는 말을 이런 용어로 이런 의미로 쓰게 되기까지 동학공동체에서 기울여온 그런 종류의 노력과 소통과 재해석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의 개벽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근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으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개벽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대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공동체,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동학공동체의 삶과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탐구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지금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고급 지식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로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사회에서. 그런데 저는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처한 위치가 저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위치 자체에 숨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소통하고 감흥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럼 뭐 100권을 읽었다고 치면 이제 그 한 권을 읽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나, 뭐 양쪽으로 보면 많겠죠. 근데 저는 알미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제가 이제 뭐 어디 읽은 굉장히 어려운 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래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알미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 소통해서 알려질 때, 그래서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뭔가를 얻었을 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정한 알미란. 진정한 알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축적적인 지식도 가지겠죠. 그래야 좀 더 세심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더 체계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알미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지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동학 공동체에서, 동학 공동체는 지금 제가 가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동학 공동체가 뚜렷하게 있었고 누구는 그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동학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개념사를 추적해 보면 그 안에서 삶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향의 소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통 시대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한문이란 한자와 한문이 마치 이제 중세의 라틴어로 이루어졌던 세계처럼 그것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은 뭐 사소하거나 뭐 중요치 않거나 이렇게 생각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아주 정말 많은 지식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언어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상황에 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멀게 이걸 이으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만, 도구만 있으면 무조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있었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된 건 1443년이고 지금 수은이 이런 방식으로 한글로 가르침을 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건 1860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몇백 년의 갭이 있죠. 그 사이에 4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동학 공동체 안에서 유통되었던 삶과 삶의 이런 상호작용의 모델을 좀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쨌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